문재인 정부 때 했던 정책이 바뀐 게 거의 없습니다. 5분위 배율이라고 해서 상위 20% 아파트와 하위 20% 아파트의 가격 차이를 배수로 발표를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이제 4.7이었어요. 그게 지금 12 정도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벌어졌습니다. 가격이 오른 거는 치더라도 오른 아파트는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이 지금 계속 되어 왔는데요. 저희 브랜드는 우대빵 부동산이라고 하는데요. 에스테이트 클라우드라고 하는 벤처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이제 미국 IAU라고 하는 대학에서 부동산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영석이라고 합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6.27 부동산 대책 이후 현재 시장 분위기와 그 효과는 어땠나요? 지금 우리가 그 가격과 거래량을 좀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격 측면에서는 집주인분들이 이제 호가를 안 내리고 계세요. 물론 이제 강남이라든지 마용성과 같은 주거선호 지역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매수자분들은 또 대출 규제가 이렇게 심하게 나왔는데 뭔가 금매 같은 거 없냐 이렇게 찾으시는 분들은 좀 있으시고요. 그래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호가 차이가 많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래는 많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6월 달에 거래량이 서울이 아파트 매매가 대략 한 12,000건 정도 됐었는데요. 아마 좀 시간이 남았지만 한 4,000건에서 4,500건 정도 그 사이에서 이제 거래량이 끝날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한 40%로 줄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많이 이제 감소를 했으니까요. 거래량은 많이 줄었다. 대신에 이제 집주인분들이 호가를 조정을 할 의향은 별로 없으신 것 같고요. 급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어느 정도 예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전 최고가 수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최고가에서 더 올려가지고 내놓으셨거든요. 많이 올려가지고 내놓으셨는데 지금은 이제 예전 최고가 수준 정도로 이제 거래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이었던 강력한 대출 규제가 매수 심리와 아파트 거래량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나요? 일단 매수하시는 분들이 관망을 하시는 걸로 이제 돌아선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사실은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올 초에서부터 해서 우리가 그 마포라지 성동 이런 지역은 대략 한 5억 정도 올랐고요. 강남은 10억 정도 오르는 데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하시려고 하는 분도 야 이거 완전히 상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수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거는 아닌 거. 그래서 더 예전에 이제 최고가보다 좀 더 가격이 낮은 아파트가 있는지 이렇게 찾아보시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매수 심리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이제 죽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서울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한 40% 정도 수준으로 줄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지점이 한 30군데 정도 있으면서 그 거래를 하는데요. 대략 거래 건수는 한 40% 정도 줄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매매 거래에 비해서 전월세 거래가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6대4 정도로 매매가 많았는데 전월세 거래가 이제 60%로 늘어나면서 이제 매수세들이 다시 관망세로 넘어가면서 임차 시장으로 이제 내려오는 이런 형태를 지금은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죠. 최근 전세 시장 분위기와 전세가 상승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전세가는 사실은 그 입주 물량의 변수입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전세가는 오르게 되는데요. 기존에도 이제 입주 물량이 계속 줄었으니까요. 전세가가 굉장히 불안하게 움직였죠. 근데 올해 이제 누적 기준으로 보면 그 전세는 한 1%대 올랐고요. 매매가 한 4, 5% 정도 서울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4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오른 걸로 보이는데요. 전세가. 이거는 이제 전세가 이제 월세로 지금은 굉장히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5억인데 내가 이제 계약갱신 청구를 쓰고 4년 지났어요. 그래서 한 7억이나 8억 정도 됐거든요. 지금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한 2, 3억 정도 가격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이제 7억, 8억에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5억에 이제 7, 8억에서 이제 차액 그러니까 2, 3억 부분을 이제 월세로 돌리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1억에 한 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80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돌려서 5억에 100에 이제 계약을 하시는 이런 방향으로 가니까 전세 보증금은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안 오른 것처럼 사실은 보이는데요. 우리가 월세 가격 오르는 거라든지 이런 걸 다 고려해 본다 그러면 지금 전세 시장은 상당히
불안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일단 매물도 서울이 이제 올해 한 3만 건 정도에서 올해 초에 지금은 2만 건 정도 수준으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매물도 급격하게 줄고 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이제 월세 매물로 바뀌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줄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전세는 지금은 매매 시장도 좀 불안하지만 전세 시장도 상당히 불안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갭 투자 방지로 인한 특정 선호 입지의 전세 쏠림 현상과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올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떤 전문가분은 이제 전세가 오르면 바로 매매가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조금 그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상담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보면 지금 전세를 들고 계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상당수는 대출을 가지고 이제 그 전세를 들거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전세는 자기 자본인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은 타인 자본입니다.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세에서 얼마를 더 보태면 바로 매매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과거 기준인 것 같고요. 지금은 그 비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바로 매매를 이제 쳐올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내가 2년 또는 뭐 4년 정도 이제 계약갱신권을 쓰고 난 다음에 시장을 보니까 계속 가격이 오르고 전세가도 많이 올랐거든요. 이를테면 5억이었다가 뭐 7, 8억이 됐다 이러면 본인 입장에서 지금 굳이 전세를 내가 다시 그 돈을 더 내고 또는 이제 월세를 더 지불하고 내가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매매로 가는 뭐 어차피 매매로 가시더라도 또 담보대출 같은 걸 일으키셔야 되니까 뭐 그렇게 넘어가는 수요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 매물 자체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뭐 기존에는 이제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 그 연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가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연립이나 그 오피스텔 전세 시장은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아파트에만 있으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매물도 없어지고 가격도 오르니까 사실은 더 이상 이제 하방으로 내려갈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그 집을 사자 이렇게 이제 바뀌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전세가 매매로 넘어가는 걸로 보셔야 되지. 전세가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은 내 자본이면 내 자본에서 갭을 조금만 더 서서 그냥 매매로 가는 이런 수요는 최근에는 많지 않다.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번 정책에 대한 교수님의 평가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정부는 제 판단으로는 주거 사다리를 끊어놓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지금 6억이라는 금액, 예전에는 우리가 집값으로 그죠 대출 규제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2019년 12월 16일 날 나왔던 대출 규제는 15억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냥 대출을 안 해준다, 뭐 이런 거였는데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주택 가액으로 잡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대출 금액으로 잡은 거거든요. 근데 6억을 빌려서 이제 갈 수 있는 아파트가 뭐 대략 한 10억에서 15억 사이라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0원 한 장 없이 이렇게 가는 분들은 안 계시고요. 대부분 어느 정도 이제 모아놓은 자본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간다 그러면 그 정도 선인데요. 그 정도 선이 어디냐 그러면 사실은 조금 우리가 마포나 성동 중에서 그 랜드마크 아파트는 아니고 마포나 성동에 조금 이제 구축들 넘어갈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직장인 분들이 이제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잠실이었어요. 네, 내가 돈을 모아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해서 부부가 맞벌이로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데가 뭐 20억 초반 중반대였으니까요. 예, 잠실이 가장 기대 수준이 높은 데였는데요. 이제 잠실도 30억이 훌쩍 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직장인들이 돈을 모아서 가기에는 너무 이제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밑으로 내려온 게 마포나 성동입니다. 물론 이제 광진, 뭐 동작 이런 지역들도 다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강벨트에 있는. 그런데 이제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 이제 대출을 막아버렸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이렇게 뭐 2, 3억씩 이렇게 버시는 분들이 뭐 두 분이 그냥 대기업에 다니시면 한 10년 지나면 그 정도 소득이 되십니다. 그러면 정말 10억 이상을 빌려셔가지고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막아버렸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마포나 성동을 막으면 자연스럽게 마포나 성동에서 또 강남으로 오려고 하는 분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상급지로 이 주거사다리를 일단 끊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627에 나왔던 대출 규제는 정책금융도 막았어요.
그런데 정책금융 막은 거는 저는 좀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4억 정책금융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한 20%를 줄였어요. 그래서 3억 2천밖에 지금은 못 받습니다. 대부분 정책금융이 지금 20%대를 줄여버렸는데요. 근데 이제 생애 최초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의 한 80%씩 이렇게 빌려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8천만 원이라는 거는 집을 사기에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상급지로 가시려고 하는 분은 8천만 원 정도를 막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저기서 그냥 어떻게든 마련하셔가지고 넘어오시는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 무주택자가 이제 최초로 집을 마련하시는데 생애 최초로 해서 거의 뭐 4억을 그냥 이렇게 80%로 받으시는데 여기서 3억 2천밖에 안 빌려주면 사실은 그분들은 집을 살 수가 없거든요. 저한테 이제 그런 한탄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금융을 막은 부분은 사실은 저는 이제 무주택자가 집을 사기에 힘들게 만들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지방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6.27 대책에서 대부분의 정책들은 지방에 적용이 안 되는데요. 정책금융은 지방까지도 지금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야, 이거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것까지도 이 정부는 좋아하지는 않는구나 라는 판단을 사실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굉장히 이런 말하기 조심스럽긴 한데요. 어쨌든 저희가 정책금융을 상당히 크게 막았다. 예전에는 이제 정책금융은 거의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정책금융을 막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6억 대출 상한을 만들어 놓은 거는 일단 뭐 상급지로 가는 주거사다리도 막고 무주택자가 80% 이렇게 생애 제초를 해서 집을 사는 것까지도 이제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정책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거사다리를 상방과 하방을 다 끊어놓은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6억 대출 규제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계층은 어떤 계층인가요? 저는 대출 규제는 그 하급지로 가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생애 최초나 뭐 이렇게 무주택자 분들한테 피해를 입힌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대출 규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라는 거는 하기 아주 쓰기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현 정부는 그렇게 써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대출 규제는 법을 바꿀 필요도 없고요. 시행령 개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세요. 이러면 이제 은행에서 알아서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 뭐가 좀 문제가 있으면 그 은행장 분들 불러가지고 금감원장이 잘해봅시다. 이러면 그냥 알아서 그냥 하거든요. 그래서 대출 규제는 정말 쓰기 좋은 정책이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 그 관련된 정책을 쓸 건데요. 이 대출 규제가 가져올 수 있는 폐해에 대해서 좀 현 정부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출 규제는 필히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만들고 그 시장을 안 좋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도 좀 그런 말씀을 나누겠지만 대출 규제로 인해서 우리가 풍선효과, 그래서 노동항이나 금강구 같은 지역이 오히려 좋아질 거다. 왜냐하면 거기는 6억 대출을 해줘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이 거의 8, 90%될 거예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지금 그쪽 시장이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걸 보이거든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송파구 같은 경우는 0.8%에서 0.4% 정도로 반 정도 떨어졌는데요. 오히려 강북구 이런 데는 0.2에서 0.0 매수로 막 떨어지고 이렇게 오히려 그 하락폭이 더 커요. 예, 그러니까 상승률 감소폭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예전하고 아주 특이하게 다른 현상이에요. 2019년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그때의 대출 규제에 비해서 지금 대출 규제가 정책금융까지 들어갔고 뭐 15억이 아니라 6억이라는 상한선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데 또 예전에 비해서 이제 DSR이라는 건 어쨌든 소득으로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이게 6억을 빌려준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해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대출 규제는 필히 이제 저소득층이나 이렇게 생애 최초로 집을 마련하시려고 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한테 훨씬 더 그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비슷했는데요. 우리가 강남구라든지 마용성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거의 조정이 없었는데 외곽 지역은 거의 초토화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상승률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강남이나 뭐 이런 지역들은 거의 뭐 10% 이상씩 지금 상승률이 누적되고 있는데요. 노동항이나 이런 지역들은 0%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양극화인데요. 대출 규제는 필히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예. 앞으로 부동산 추가 대책으로 어떤 것들이 나올 것으로 보시나요? 저는 이제 대출 규제가 여전히 이제 추가 대책으로서 가장 강력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DSR에 들어가 있지 않는
대출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이제 전세 대출, 그 다음에 정책금융도 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집값을 잡으려고 한다 그러면 전세 대출을 막는 게 좀 효과가 있거든요. 이번에도 사실은 우리가 조건부 전세 대출이라고 해서 이제 내가 전세금을 가지고 잔금을 친다든지 그죠? 뭐 이런 것들을 못하게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그게 지금 입주하는 아파트들에 상당히 좀 작용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메이플자이라고 강남에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 반포에 있는데요. 그 아파트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세 대출을 DSR에 넣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볼 때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한꺼번에 다 도입하기는 힘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세 대출은 그래도 서민 뭐 대출이라는 인식이 크기 때문에 야 그것까지 하냐 뭐 이런 그 비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자만 넣는다든지 하다가 원금을 뭐 나중엔 넣고 그래도 이제 집값이 안 잡힌다 그러면 아마 전세 대출도 상한을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담보대출 매매에 대해서는 6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3억이나 4억으로 아예 전세 대출을 상한을 막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아직은. 근데 어쨌든 그런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게 현실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세금에 대한 이야기들을 꽤 하겠지만 세금 정책도 저는 뭐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관련된 세금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걸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지금 뭐 세금 낮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외국과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은 이제 취득가액으로 보통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르면 계속 올려가지고는 이걸 그저 매깁니다. 그래서 세율이 좀 낮다고 해서 이게 낮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뭐 양도세하고 이런 거는 뭐 제가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높고요. 어쨌든 보유세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세율을 올리기는 무리일 거예요.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관련된 세금은 공시가를 가지고 하거든요. 이 공시가를 이제 현실화시킨다든지 공시가를 어느 정도 반영하느냐가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건데요. 요걸 이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조정하더라도 조정만 하면 한 2배 정도 세금을 거둘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부에서 이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뭐 다행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번 7월 달에 세제 개편안이 나왔어요. 그건 이제 부동산에 대한 것만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전체적인 세제를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게 나왔었는데요. 그 안에 이제 의미 있는 그 부동산 관련된 내용은 없었어요. 근데 뭐 이런 거는 그 시행령으로 그냥 바로 할 수 있거든요, 규칙으로.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어쨌든 공시가는 내년 초에 이제 결정이 되고요. 내년 6월 1일 날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세금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써서 어쨌든 보유세 같은 거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을 강화할 가능성은 있겠죠. 그래서 여전히 뭐 그 두 가지 정책은 저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대신에 지금 그 투기과열지구라든지 조정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부분은 저는 지금 단계는 아마 쓰기가 조금 애매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게 가격이 그 상승폭이 막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상승폭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정부에서도 이제 계속 나와서 시장이 안정화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서울 전체를 뭐 투기과열지구랑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는다든지 그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는다든지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이게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쓰기는 조금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안정화돼 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정책을 쓰기에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음 세제 개편 타깃은 부동산이란 전망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그 말 뜻을 다시 우리가 유추해 본다 그러면 세율을 올려서 부동산 그걸 잡지 않겠다라는 말이니까 상당 부분 유효하다고 봐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우리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든지 공시가 현실화만 해도 세금은 많이 거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금은 많이 거둘 거예요. 예, 왜냐하면 뭐 어쨌든 지금 계속 이 정부는 이제 큰 정부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뭐 재난안전지원금으로 이제 우리가 포장을 했지만 따지고 보면 기본소득에 가깝죠.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어요. 뭐 2차 하겠다, 3차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계속 이제 돈 풀기는 할 거니까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이제 세금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공제가 많이 됐던 우리가 카드 부분 또 공제를 이제 없앤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부분에서도 뭐 어떻게 어떤 돈이 나올 수 있는 구멍은 계속 찾아 나갈 건데 지금 세율을 올린다든지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종부세 같은 경우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종부세 같은 경우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사실은 지금 원래는 이제 투기과열지구의 2주택이면 중과가 됩니다. 세율 구간이 달라요. 근데 2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은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3주택부터 이렇게 중과가 되는데요. 뭐 그런 것들을 뭐 합의를 한 거를 또 바꾸면서까지 그리고 그런 거는 이제 법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무리다. 대신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방향의 이제 세금 조정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뭐 한 2, 3년 이렇게 지나서 계속 이제 부동산 시장이 오르면 어떻게 달라질지는 잘 모르겠죠. 예전에 뭐 문재인 정부 때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좀 가는 듯 하다가 나중에는 폭등을 했으니까요. 예, 그렇다 그러면 뭐 특이한 정책이 나올 수는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고려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공급 대책은 뭐 8월 중으로 나온다고 했는데요. 저는 좀 늦어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공급 대책에서 용산에 이제 보면 그렇게 미군이 반환한 부지들이 있어요. 뭐 이런 캠프킴이라든지 그 수동부 부지입니까? 뭐 이런 데들이 있는데 이게 아직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를 않아요. 그게 이제 그 토양 오염을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뭐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해부지 개발 측면에서도 지금 아직 발표하기 조금 이런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국공유지에 대한 부분을 몇 개 이제 내놨어요. 원래 이제 있었던 게 한 2만 세대 정도 되는데 15,000을 더 추가를 해서 이렇게 냈는데 시장 반응이 별로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걸 고려해 본다 그러면 좀 종합 대책으로 포장을 해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떤 대책이 나오더라도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1,000세대의 아파트를 공급을 해야지 주택 수요자가 만족하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외국과 같이 단독주택은 6개월 만에 짓습니다. 이건 뭐 그냥 후다닥 지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공급을 늘릴 수가 없거든요. 그나마 이제 연립 같은 게 그렇게 좀 6개월이나 1년 만에 지을 수 있는데요. 이건 지어놔도 아무도 이제 사지를 않으니까 아무 의미 없는 공급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빨리 지을 수 있는 공급은 없습니다.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나마 이제 공급될 수 있는 게 3기 신도시죠. 3기 신도시는 우리 뭐 윤석열 정부 때 한 것도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 때 한 겁니다. 거의 한 10년 지나서 이제 입주를 하는 거니까요. 그거는 이제 뭐 세대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뭐 상업지를 이제 주거지로 바꿔서 더 이제 공급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있겠죠. 뭐 그런데 저는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다라고 보는데요. 아니고는 어떤 대책도 사실 큰 의미가 없고요. 최근에 이제 뭐 유효부지라든지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공급량이 많지를 않거든요. 몇백 세대 뭐 이런 공급량인데요. 그걸 가지고 서울에 이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느냐? 그거는 힘들 거예요. 궁극적으로 입주로 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요. 그래서 공급 대책은 어떤 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 대신에 좀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이 나오는 것은 뭐 지금 수요를 좀 잡아둘 수 있는 측면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어디를 하겠다, 몇 채를 하겠다 이런 건 사실 의미가 없다고 봐요. 예전에 뭐 하겠다고 한 데들도 주민 반대가 너무 심해서 못했거든요. 그래서 큰 의미가 없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실행 계획을 좀 만들어서 발표하는 게 훨씬 더 시장에는 좀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부동산 추가 대책은 어떤 방향성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말씀드렸듯이 좀 실행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발표를 하는 게 이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겠다. 정 안 되면 이제 로드맵이라도 그죠? 예, 만들어서 보상은 언제까지 하겠다. 뭐 착공은 언제 하겠다. 이런 것까지 좀 나오는 것이 저는 실효성을 담보하는 거라고 보고요.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주가지수 코스피를 5천까지 올리겠다 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 정책들은 정반대 정책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업들 막 괴롭히고, 예, 주식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기준 자체를 낮춘다든지, 그건 올리는 게 아니라 낮추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상당히 이제 엇박자가 나는 정책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주식도 이게 컨트롤 타워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을 투자자들도 맡고 있는데요. 부동산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이를테면 지금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급을 하기에는 서울이 가장 문제지 않습니까? 그럼 서울에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거든요. 그럼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지 공급이 되잖아요. 근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그대로 두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서 그냥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거는 사실은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정책은 말씀드렸듯이 뭔가 실행 계획을 담고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정책 방향으로 모든 정책들이 일치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이게 막 따로 놀고 지금 있거든요. 뭐 정권 초기라서 그럴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념적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하기 싫은 것들이 꽤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문제점은 뭐냐 그러면 가장 크게 뭘 하고 싶은 정부인데 가장 돈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막 그러다 보니까 뭐 돈은 걷어야 되고 그런데 코스피 5천으로 가야 되는 거고 전혀 안 맞는 정책들을 지금 쓰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엇박자가 나는 정책을 한다 그러면 분명히 이제 시장에서는 이거는 뭐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냥 판단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성을 같이 일치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가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다면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측면에서 완화할 기미는 없다고 보시나요? 제가 볼 땐 별로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뭐 일단 걷어봅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최근에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들을 보면 어느 단계에서 많이 멈춰 있냐 그러면 사업 시행 인가에서 관리 처분 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조합원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때 이제 내가 내는 부담금 이런 것들이 많이 정해지거든요. 뭐 갑자기 뭐 이걸 내가 분담금을 더 내야 되고 이게 공사비 문제가 지금은 많이 깔려 있거든요.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도 여기서 몇 억을 더 내야 되고 이러면 이제 조합원들이 고민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고민을 없애줘야 되는데 지금 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어쨌든 조합 설립을 했고 초기 단계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도 많이 있거든요. 서울에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과 같이 계속 이런 규제들이 남아 있으면 초창기부터 사실은 그거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점은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 시행 인가라든지 관리 처분 인가 단계에 진입해 있는 것들은 사실 얼마 있으면 이제 분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이제 이런 그 서울에 내에 있는 굉장히 좋은 입지에 분양을 한다 그러면 주택 수요를 어느 정도 잡아둘 수가 있거든요. 뭐 정부에서 했던 그 3기 신도시처럼 뭐 이런 사전 청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분양이거든요. 본청약입니다. 그러면 많은 이제 주택 수요를 잡아둘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미적미적거리면서 가는 이유가 대부분 이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의 규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일정 부분 해소해 주면서 그걸 당길 수 있으면 훨씬 더 공급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뭐 별로 그런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러한 정책의 방향성이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나요? 예, 지금 뭐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정책이 바뀐 게 거의 없습니다. 없고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5분위 배율이라고 해서 상위 20% 아파트와 하위 20% 아파트의 가격 차이를 배수로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이제 4.7이었어요. 그게 지금 12 정도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이 오른 거는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게 오르는 아파트는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이 지금 계속 되어 왔는데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거는 뭐 우리가 소득 수준이 이제 그 버시는 분들이 많이 벌고 뭐 이러는 소득 수준의 양극화라는 자산의 양극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면에서 바꾸기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잘 버는 분은 뭐 뒷다리를 잡아가지고 끌어내릴 수도 없는 거고 뭐 그분들이 사회에 또 기여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렇게 가고 있는 거를 또 뭐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대신에 이제 규제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래도 양도세 중과를 배제시켜 놨는데요. 이 정부에서 내년 5월 달에 그게 또 오는데 그대로 둘지 안 둘지는 사실 대부분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로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보유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종합부동산세로 해서 중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한 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되는 한 뭐 똘똘한 한 채로 계속 저는 갈 거라고 보고 이거는 하위 아파트와 상위 아파트의 가격 차이를 계속 벌려놓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 시장에서 나타난 부동산 양극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시나요? 현재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출 규제 같은 것도 그 양극화를 또 많이 만드는 요인인데, 왜냐하면 강남이라든지 이런 쪽에 계시는 분은 우리가 생각할 땐 대출을 엄청나게 일으켜가지고 40억, 50억 아파트를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대출을 거의 많이 안 일으키고 그냥 사십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무주택자가 강남을 사지는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대부분이 이제 강남에서 강남으로 옮기시는 분이 제일 많고요. 아니면 내가 뭐 마포나 그저 최소 성동 있는데 20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 30억으로 오는 경우는 우리가 아무리 빌려도 정말 지금 6억 선이면 충분하거든요. 이렇게 많이 안 빌립니다. 근데 내가 최초로 이제 무주택자분이 집을 사실 경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80%씩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때려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일으키는 비중이나 규모가 다릅니다. 물론 이제 금액은 뭐 작은데 그게 이제 사는 주택 가액에 비해서는 그렇게 이제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강남이나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뭐 그렇게 많이 안 빌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출 규제라든지 나머지 이런 규제들은 필히 강남과 강남이 아닌 지역가의 집값을 이제 크게 벌릴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1%도 아니고 0.1% 이런 분들이 버는 수준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 그러면 강남과 강남 위의 집값은 계속 이제 저는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뭐 어떤 전문가분들은 그렇지 않고 이제는 중급지나 하급지가 오를 때다라고 하는데 지금 한두 달 사이에 일어나는 현상들도 본다 그러면 오히려 강남이 더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강남이 좀 더 잘 버티는 걸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가격이 오르는 부동산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저는 일단 뭐 우리가 지역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상급지가 계속 오를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요. 난 뭐 상급지 살 수 있는 자금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새 아파트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투자 상담을 하다 보면 천세대에 있는 그냥 일반 아파트고요. 새 아파트인데 뭐 주상복합 같은데 역세권에 있는데 뭐 세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더라도 지금은 새 아파트가 더 많이 오르는 그런 시대이거든요. 그래서 새 아파트를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강남하고 완전히 다른 지역이다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의 가장 좋은 아파트는 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좋은 아파트, 그 지역의 가장 좋은 아파트 그리고 좀 신축, 뭐 대단지 이런 것들을 고르시면 저는 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요. 대신에 이제 뭐 좀 자금 여유가 있으시거나 자금 계획을 좀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 그러면 급지를 바꾸시는 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냥 상급지를 사시는 게 좋고요. 상급지에서 오히려 뭐 준신축이나 구축을 사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마포 같은 경우는 상급지 최고로 좋은 아파트 한 25억 뭐 이 정도 선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좀 구축이고 뭐 준신축이고 이런 좀 세대수가 적고 이런 아파트들도 다 20억 넘어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급지가 좋은 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키 맞추기라 그러는데 키 맞추기를 합니다. 그런데 급지가 좀 우리가 나쁘다고 하면 그렇고 좀 하급지 같은 경우에는 키 맞추기를 거의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두 개의 아파트, 좋은 아파트만 가격이 좋고요. 가격이 회복하고요. 나머지 아파트들은 회복 못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때는 뭐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저는 이제 급지를 바꾸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상품을 조금 낮춰가지고 가시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지방 부동산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최근에 이제 지방부동산을 활성화시키는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근데 제가 뭐 우리 신사임당 채널에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방은 이제 혜택을 줘야 된다.
이건 아주 분명합니다. 정부에서 정책을 쓸 때 명심해야 될 사항은 지방은 혜택을 줘야 된다. 불편한 거를 안 한다는 걸로는 전혀 혜택이 아니다. 서울은 이제 중과를 한다든지, 그죠? 세금을 많이 매긴다든지 대출을 안 해주잖아요. 근데 지방은 그 중과는 안 할게. 그리고 대출은 예전대로 해줄게. 이건 혜택이 전혀 아니거든요. 자꾸 정부에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수도권은 규제를 너무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방은 안 하는 걸 혜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혀 아닙니다. 지방은 혜택을 줘야 돼요. 그래서 5년 양도세 면제라는 양도세를 아예 안 매길게. 이렇게 중과는 안 할게라는 게 혜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제가 한 3년, 4년 동안 계속 이야기해 온 겁니다. 그래서 혜택을 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요번에 나온 세컨드 홈 뭐 특례라고 그냥 그 이야기 하는데요. 그걸 보면 예전에 한 80군데 정도 인구 감소 지역에 적용했던 거를 한 9군데인가 더 추가를 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데입니다. 강릉, 속초, 뭐 경주, 통영 이런 데들인데 예전엔 좀 괜찮았던 데고 지금 또 우리가 여름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괜찮습니다. 사람 많이 가서 소비도 하시고 이런 지역이긴 한데요. 예전에 비해서는 그런 게 좀 줄어들었고요. 뭐 이런 데들도 이제 해주자라고 해서 가액도 많이 올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요. 적용되는 게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러면 1주택자가 가서 하는 경우에는 1주택 특례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1주택자가 거기 가서 집을 사고 이러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현장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정책을 쓰는 거예요. 다주택자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가 가서 집을 한 채 더 산다든지 아니면 세컨드홈을 사야지 1주택자가 거기 왜 가서 세컨드홈을 사겠습니까? 1주택자가 겨우겨우 이제 내 집 마련을 했는데, 그죠? 그리고 이분들이 한 채 더 사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미 많이 사보고, 뭐 실수도 하고, 뭐 세금도 뜯겨보고 이런 분들이 가서 그걸 사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1주택 특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책을 쓰는 게. 다주택자가 내려갈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혜택을 줘야 되고요.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내려가야 되는데 1주택 특례를 계속 지금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가액을 올리고 뭐 지역을 확대하고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게 계속 이야기해 왔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전혀 혜택이 없다. 그래서 이런 대책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5년 양도세 면제. 그러니까 오로지 모든 다주택자가 하든 뭐를 하든 5년 동안 양도세는 면제한다. 이런 정책을 쓴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다주택자들이 내려갈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강릉이나 이런 쪽은 KTX가 이렇게 뚫렸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가깝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뭐 6시간, 7시간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지금 한 2-3시간 내에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 다음으로 수요가 많은 데가 어디냐 그러면 이제 부산, 울산, 경남, 대구 뭐 이런 쪽입니다. 이쪽에 상당한 자산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인천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산가들이 가서 좀 사줘야 되는데요. 그런 거를 지금 할 수 있는 정책들은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책들은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발표 안 했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아쉬운 거는 뭐냐 그러면 지방은 지금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주택이 주택시장이 어려워지는 큰 이유가 뭐냐 그러면 20, 30대 분들이 유출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고향이 부산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되게 가슴 아픈데요. 일단 인구가 많이 줄고 있어요. 많이 줄고 있고 조금 있으면 아마 부산하고 인천하고 이제 역전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인구가 많이 줍니다. 저희 때는 뭐 한 400만 정도 됐었는데 지금 한 320만, 330만 정도 될 거예요. 거의 한 100만 가까이가 인구 유출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지역에 유출되는 인구의 대부분이 20, 30대거든요. 이거는 주택 수요층으로서 굉장히 좋은 주택 수요층인데 지금은 무주택자지만 언젠가는 유주택자가 되거나 이럴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다 그냥 서울이나 수도권 쪽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요. 뭐 그런 점을 고려해 본다 그러면 지방주택 시장은 좋아지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야기해서 기존 수요를 서울은 이제 사실은 추가적으로 수요가 들어오거든요. 최근에 이제 서울의 특이한 수요 중에는 지방의 자산가분들이 서울을 사시는 수요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수요는. 근데 최근에는 그 수요가 많이 늘었어요. 근데 그 지방에서 자산가분들이 서울을 사는 수요는
금방 말씀드렸던 20, 30대가 서울로 유출되는 수요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방 자산가들이, 자제분들이 대부분 서울에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됐잖아요. 베이비 부모 자녀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집을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같이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요. 어쨌든 지방 자산가분들이 서울을 사주는 수요가 최근에 늘어났다면 이거는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방은 거의 제로섬 게임입니다. 최근에 이제 부산에 이제 아주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뭐 분양가가 4천만 원, 5천만 원 되는 아파트들이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이 아파트들이 수요가 서울에서 내려가서 사는 수요가 아니에요. 이를테면 해운대의 수요인데요. 해운대에서 우동에 있는 수요를 가지고 와야 돼요. 네, 우동이 좀 낡았거든요. 그래서 한 20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그러면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 수요를 이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뺏어 먹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한계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방시장은 뭐 정부의 새로운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네, 그렇게 봅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미 뭐 송파구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상승폭이 커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강남은 저는 그 9월 달에는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뭐 거래량이 많이 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가격 측면에서는 이제 뭐 사야 되는구나, 뭐 안 떨어지네, 뭐 이렇게 하면 매수자분들 중에 또 뭐 자금력이 있는 분들은 저는 시장에 다시 들어올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 그러면 다시 또 가격은 뭐 상승폭을 키우겠죠. 키우고 거래량도 뭐 늘어날 거고요. 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규제가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계속 보아왔지만 규제의 그 유효기간 한 6개월에서 빠르면 3개월 정도인데요. 이번 규제는 사실은 2019년 12월 16일 날 나왔던 대책의 아류예요. 그래서 뭐 언론에서는 엄청나게 뭐 강력한 대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이재명은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뭐 큰 대책은 아니에요. 저는 뭐 처음 나왔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2019년 12월 16일 날 나온 대책에 비해서도 시장의 영향은 적습니다. 예, 그래서 강남은 거의 뭐 반 정도만 상승폭이 줄어들었는데요. 당시에는 강남이 마이너스로 그냥 돌아서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 본다 그러면 이 대책의 유효기간은 뭐 9월 정도 되면 거의 끝날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하반기에 가격이 많이 오를 거냐? 그거는 저는 조금 고민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출 규제가 계속되고 있고 은행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금융회사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하반기는 원래 대출을 열심히 해주지 않습니다. 원래 상반기 때 새로 대출 규모가 세팅이 되거든요. 그러면 영업을 열심히 합니다. 영업을 열심히 한다는 건 뭐냐? 많이 빌려주고 금리도 낮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마 여러분 가셔가지고 빌려보시면 이제 4%대로 빌리실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3% 중반까지 이렇게 막 떨어지려고 했었거든요. 지금 은행에서 가져오는 자금의 금리는 예전하고 똑같습니다. 낮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작년 초만 하더라도 3% 초반대로 은행에서 빌려줬거든요. 지금 기준금리가 거의 1%포인트 떨어졌는데요. 대출금리는 1%포인트 높아요. 그냥 은행에서 알아서 그냥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은행에서도 막 대출금리를 높이고 싶겠죠. 대출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정부에서 또, 야, 금리 올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막 신난 거예요. 막 그렇게 해서 대출금리를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대하고 4%대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실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마 내년 초를 이렇게 보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은행이 어차피 내년 초 되면 다시 대출 한도가 세팅이 되거든요. 그러면 은행에서 또 열심히 영업을 합니다. 그 말은 대출을 많이 빌려주고 또 금리도 떨어뜨린다는 말이니까요. 그때 이제 대출을 받으시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하반기에 뭐 상황이 완전히 급변하고 이러지는 않을 건데요. 조금씩 이제 좋아지겠죠. 예, 그러면서 올해 말 정도 되면 이제 꿈틀꿈틀 많이 할 거예요. 뭐 거래도 이제 꽤 되면서 그러면서 내년 초부터는 이제 다시 상승장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큰데요. 물론 지금도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 폭이 훨씬 더 커지겠죠. 근데 이제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느냐가 상당히 크게 좌우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제 했던 대책을 재탕 삼탕하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다.
뭐 대출 규제 뭐 굉장히 신박하게 했다고 정부는 생각하겠지만 2019년 대책의 아류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뭐 저는 그런 거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공급 대책 같은 경우도 앞에서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 왔지만 뭔가 실행 계획을 담은 거죠.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온다 그러면 조금 대기하면서 그죠. 그걸 볼 수 있는 수요가 있을 건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또 그냥 계속 시장에 뛰어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내놓을 대책이 거의 없다.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방향대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현재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전략은 무엇인가요? 무주택자분들은 사실 큰 고민 없이 지금 집을 매입하셔도 저는 되는 시점이다라고 봅니다. 이게 가격이 오를 때는 되도록이면 사시는 게 안 좋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물이 최근에는 같은 단지에 있는 매물이라도 가격이 20%씩 이렇게 차이 나는 매물이 많습니다. 층이 좋다든지 그죠? 향이 좋은 데하고 그렇지 않은 데하고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1, 2억씩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좀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을 때 오히려 이제 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고를 수 있고요. 그리고 집주인하고 가격 협상도 괜찮거든요. 뭐 좀 깎아달라 그러면 집주인들 적극적으로 그게 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금매는 어느 시기에나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사기에는 저는 아주 좋은 시점이라고 보고요. 한번 그 임장이라든지 그리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그죠 계속 전화를 해서 지금 매물이라든지 주택 수요자 동향 같은 것들을 잘 좀 파악하셔가지고 뭔가 움직임이 있다. 뭐 8월 달에는 거의 사람들이 안 왔는데요. 전화도 없었는데 9월부터는 조금씩 오기 시작해요. 뭐 전화도 꽤 오는데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중개사가 늘어난다고 하면 이건 시장이 움직인다는 말이거든요. 어차피 시장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는 현장에서 제일 잘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손 놓고 있지 마시고 본인이 원하는 단지들을 조금 자주 가보신다든지 연락을 공인중개사분들하고 자주 취해보시면 시장이 변화해가는 방향을 알 수 있는데요. 뭔가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 그리고 금매 같은 걸 그죠 찾으실 수 있다 그러면 뭐 지금이라도 매입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현재 유망하게 보시는 입지는 어디인가요? 예, 그 신축이라는 게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는 가격이 좀 높습니다. 예, 지금 아마 서울에 30평형대 분양하려면 이제 16억, 17억 아니고는 분양하기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금액은 분양가만 생각하시는데 옵션 가격이라든지 나중에 입주하실 때 취득세 낸다고 생각해 보시면 거의 이제 10억 후반대 정도 되실 거예요. 근데 예전에 분양했던 아파트, 지금 입주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억 초반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아파트는 신축이면서 그죠? 이미 다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고요. 예, 그나마 또 예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공사비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이슈 같은 것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바로 사실 수도 있으니까 대출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그죠?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지금 내가 전세를 넣어가지고 잔금을 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제 대출 규제를 하고 있는데 내가 들어가가지고 살겠다라는 경우는 전혀 뭐 대출 규제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6억까지 상한이 걸려 있기는 한데요. 본인 뭐 DSR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주하는 아파트를 저는 무조건 노려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서울 근교 가까이 있는 것들, 이를테면 광명이라든지 아니면 인덕원 이런 쪽에 있는 아파트는 지금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없을 거예요. 이미 그냥 플러스로 다 전환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있었는데요. 예, 올해는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고 뭐 적정 금액이면 하셔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보고요.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원하신다 그러면 서울 외곽으로 이제 가셔야 되는데요. 의정부나 부천이나 뭐 이런 지역들 가보시면 좀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돼 있는 단지들이 꽤 있습니다. 뭐 평택이라든지 이런 쪽 가보시면. 근데 이제 이게 일시적으로 지금 입주가 많아서 그죠? 마이너스 프리미엄인지 아니면 원래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지역이어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인지 이런 걸 좀 구분하셔가지고 이런 지역들도 저는 괜찮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뭐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런 지역들을 빠르게 회복했거든요.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보셔야 되고 어차피 본인이 이제 사실 건 아니기 때문에 한 4년 정도 그죠? 임대를 준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어쨌든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야 되니까요. 그래서 4년 정도 임대를 했을 때 4년 후에도 이 아파트가 괜찮을 건지 그죠? 이렇게 좀 기간을 넓게 보시면서 판단하셔가지고 저는 입주하는 아파트 사시는 게 지금은 가장 좋다. 뭐 그렇게 봅니다. 현재 1주택자의 갈아타기 전략은 무엇인가요?
상기진 도시는 아마 올해까지 본청약이라고 그러죠. 본청약하는 아파트가 한 10,000세대 정도는 될 거예요. 작년에 이제 인천 계양이라든지 이런 데가 본청약 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입주하는 거 2028년, 29년 정도 보시는 게 맞아요. 이젠 3년 안에 짓는 거는 힘들어요. 4년 정도 보셔야 되고, 3년 안에 지었다 이러면 굉장히 의심하셔야 됩니다. 예, 이게 부실 시공이 아닌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은 굉장히 이게 안전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규제가 많기 때문에 길어집니다. 그래서 한 4년 정도 보시면 2028년이나 29년 정도 입주할 건데요. 생각보다 이제 우리가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뭐 2026년 길어집니다. 계속 길어지는 게 정상적인 거고요. 좀 유의하셔야 될 점은 지금 이제 좀 인기 있는 데가 있거든요. 고양 창릉이라든지 하남 교산 이런 데들이 좀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들이 입주할 때 우리가 GTX라든지 그죠? 이런 그 교통 여건이 어느 정도 개선되느냐도 같이 따져보시고 그런 지역들을 이제 선택하시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교통 여건이 개선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죠? 입주를 하게 되면 상당히 오랜 기간 가격이 눌려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서울 접근성이 얼마만큼 좋으냐에 따라서 상기 신도시는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GTX라든지 아니면 그 3호선 연장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남 교사는 이제 3호선 연장되는 부분이 가장 핵심인데요. 그런 지역들이 언제 개통이 되느냐 이런 것도 좀 따져보시면서 계획 같은 것들을 좀 세워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소형 평수 트렌드와 앞으로 국민 평형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다른 유튜버 분들은 30평형대가 계속 괜찮아질 거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20평형대가 즉 5구 전용 5구가 아주 주력계층으로 서울은 자리 잡을 거예요. 이게 지역마다 다릅니다. 지방은 30평형대나 40평형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게 평형당 가격대가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괜찮은데 저희는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은 이제 10평 차이가 10억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강남을 포기하고 30평대로 갈 거냐? 어차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급지를 유지하면서 상품을 좀 낮추는 그런 형태가 앞으로는 많아질 거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강남이라든지 주거선호 지역들은 20평, 30평, 40평대 이렇게 보시면 20평대가 평당가가 제일 높습니다. 이건 뭐 그렇게 가셔가지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20평대를 많이 권해드리는 입장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 20평대 아닌 4구라든지 뭐 3구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전용 면적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일본에서는 컴팩트 맨션이라고 그러는데요. 방 2개, 화장실 하나 있는 게 가장 이제 일본에서도 인기가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뭐 1인 가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평형대를 선호하시거든요. 우리도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청담 뇌일이라는 아파트가 아마 올해 입주할 건데요. 그 옆에 보면 청담 자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예전에 하석진 씨가 사서 이제 막 언론에도 많이 나왔던 아파트예요. 한 90%의 아파트가 강남이지만 한강 조망을 볼 수 있거든요. 그 아파트에도 4구가 있는데요. 그 아파트 4구가 제일 먼저 평당 1억을 넘겼어요. 그래서 그런 조그만 아파트들이 인기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상황을 이렇게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전문가들 이야기 들을 필요 없이. 그래서 그런 아파트도 저는 괜찮다. 물론 이제 그런 아파트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그건 정말 강남이라든지 마포나 성동에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용산이나 이런 데 있어야지. 그 벗어나는 지역에 있으면 그거는 이제 평당가가 차이가 거의 없고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낮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이제 강남만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16평, 17평 이런 아파트들도 강남에는 꽤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근데 대단지의 신축에 있는 평역, 그죠? 이런 것들은 저는 평당 1억 분명히 간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20평대가 오르면 같이 올라요. 그래서 평당가는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는 저는 굉장히 괜찮다. 토지거래 허가 지역은 2년만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2년만 살고 내가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월세로 임대를 주시면 그런 데가 한 300, 400 정도 월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노후 대비 안 하셔도 그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계시면 연금보다 훨씬 많은 그 월세가 나오고요. 그 아파트가 월세를 못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그 아파트가 월세가 안 나오고 공실이다 이러면 한국은 거의 그 IMF 수준으로 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뭐 주식이고 뭐고 거의 다 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아파트들이 찾아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금이 뭐 10억밖에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 강남 어떻게 들어가 아니고 본인이 이제 평형을 좀 낮추시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아파트들도 괜찮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지역적으로 평당가가 굉장히 높은 지역은 당연히 아주 평형이 낮은 아파트도 괜찮고요. 근데 그 지방으로 내려가시면 평당가의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지방에 가보시면 30평, 40평, 50평 가격이 같습니다. 네, 그런 지역들이 많아요. 그렇다 그러면 굳이 뭐 20평을 살 이유는 없거든요. 30평을 사셔도 크게 무리는 아닙니다. 뭐 40평을 사셔도 괜찮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따라서 이런 평형들은 좀 다르게 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원룸은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원룸 비슷한 오피스텔도 엄청나게 많고요. 근데 대단지에 이런 방 하나 있거나 이런 아파트는 거의 없습니다. 찾아보시면 없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어쨌든 1인 가구 늘어나고 세대 원수는 계속 줄어들거든요. 지금 세대 원수가 아마 가구 원수가 2.3명인가 2.2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3명이 안 산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둘이가 살면 방 2개, 화장실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큰 거예요. 네,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분들 이제 상담을 해보면 예전에는 이제 그 혼자 사시는 분도 20평이나 30평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장가 분들은. 좀 불편하거든요. 원룸에 사시면. 방 2개, 화장실 하나, 이런 아파트도 살아보시니까 괜찮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찾는 건 어디냐 그러면 대단지, 커뮤니티 잘 돼 있는 이런 데 찾아요. 본인 또 운동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커뮤니티를 누리시고 또 주차도 편리하고 이런 걸 원하시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원룸이나 이런 데는 보면 주차도 불편하고 뭐 별로 그러니까 오피스텔 같이 한 동으로 이렇게 지어진 데는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근데 신축이면서 커뮤니티 잘 돼 있고 대단지고 이런 데들은 굉장히 선호하십니다. 그래서 자산가분들이 과연 어디를 갈지, 우리가 1인 가구가 어디를 갈지 생각해 보시면 저는 그런 아파트에 적은 평형으로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보신다 그러면 대형 평형이나 이런 거를 주거 선호지역 아닌데 사시는 거는 정말 실수를 하시는 거고요. 저는 오히려 10평형대나 20평형대를 강남에 사시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현재 1주택자분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요? 1주택자분들이 본인이 이제 주거선호지역이라든지 최소 20억대 넘는데 제가 말씀드린 마포나 성동, 광진, 동작, 양천 뭐 이런 지역들이죠. 강동 이런 지역들은 20억이 훌쩍 넘었거든요. 30평대가 좋은 아파트가. 그러면 그런 지역들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냥 머무르셔도 무리하게 이제 갈아타기를 안 하셔도 되는 지역이다라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조금 무리하더라도 저는 갈아타기 하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보시면 오르는 아파트만 지금 오르고 있고 그게 대부분 이제 상급지거든요. 그래서 급지는 조금 높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상품은 낮추시더라도 급지는 높이시는 게 좋다라는 전략을 쓰시는 게 좋은데 이게 되게 어려운 이유가 갈아타기가 왜 어렵냐 그러면 2건의 거래를 해야 되거든요. 내 건 팔고 넘어가야 되는데 문제가 가격이 오를 때는 이걸 잡지를 못합니다. 내 건 팔고 최근에 이제 내 건 팔고 잡지를 못해가지고 다시 전세로 들어가신 분들 꽤 있거든요. 이건 정말 안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주택자가 되는 순간 다시 집을 사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아시다시피 계속 집은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2건의 거래를 해야 되는데 2건을 다 잘하기는 불가능해.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건을 포기해야 되는. 뭘 포기하는 게 좋으냐? 상급지를 포기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중급지를 포기하는 게 좋을까요? 중급지를 포기하는 게 좋으세요. 작년에 이제 뭐 그냥 성동으로 넘어가신 분이 계신데 오셔서 상담을 했는데 그 아파트가 그렇게 좋은 아파트는 아니에요. 좋은 아파트는 아닌데 왕십리역에 걸 딱 붙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구축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걸로 이제 넘어가셨어요. 근데 작년에 비해서 한 5억 정도 올랐어요. 근데 구축은 본인이 2억인가 정말 싸게 그냥 던지고 왔대요. 왔는데 2억 던졌지만 5억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3억이 더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제 전략을 쓰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갈아타기가 힘들고 무리하지만 하나를 포기하면 좀 쉽게 넘어가실 수는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더라도 저는 좀 무리하시는 게 좋다.
특히나 지금 무리하시기 굉장히 좋은 시점이다. 왜냐하면 상급지는 그래도 매물은 있고 집주인이 계좌는 내놓거든요. 그냥 올해 6월만 하더라도 집주인들이 계좌를 안 내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다. 물론 가격 협상은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근데 뭐 그래도 가격 협상을 이야기해 볼 수는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1주택자분이 중급지에서 상급지로 넘어가시기에는 나쁘진 않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죠.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집값이 오를까 아닐까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저는 항상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내년에도 분양가가 오를 건지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에도 분양가가 오를 거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사시는 게 맞고요. 내년에도 분양가가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이제 고민하시는 게 더 좋겠죠. 오히려 뭐 한 3, 4년 정도 전세로 눌러 앉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전문가분들이라든지 정부에서도 내년에는 분양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는 이제 건설 현장 자체가 공사비가 많이 오르는 이유가 자재비는 이미 그 안정화돼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인건비가 지금 굉장히 오르고요. 그다음에 안전이나 환경에 대한 투자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만 하더라도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제가 7월인가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럼 이건 집값을 많이 올리는 요인이 됩니다. 분양가를. 그래서 분양가는 내년에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 내년에 분양가가 오는데 집값이 떨어질까? 그렇게 생각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만 한번 판단해 보시고 내 집 마련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